자, 두 번째 과정 분석 끝나고 인과 분석이죠. 세 번째 인과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과 분석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해명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의 필요성, 이유, 원인, 결과, 효과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건데 구체적인 수준까지 분석이 가능하면 구체적인 수준에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교육학 논술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요인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가능하면 구체적인 수준까지 분석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요인들 몇 가지가 있을 때 덜 중요하고 좀 중요한 요인이 있으면 이제 중요한 요인을 지적해 주는 것이 더 낫겠죠. 자, 과제 기대 가치 이론입니다. 잠깐만. 기대 가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학과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할까요? 시험 준비하기, 그죠? 이거 공부해야지만 선생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동기화돼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동기화돼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학생들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국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 뭐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동기화가 자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애들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과제를 잘 수행하는 학생과 잘 수행하지 않는 학생의 차이점은 기대 가치 이론에 따른다면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느냐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동기화가 잘 돼 있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하고. 왜냐면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에너지 만땅 채운 거예요. 주유소에서. 만땅 채운 사람이 달려가는 그 거리하고 한 반 정도 채운 사람이 달려가는 거리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죠. 힘도 다를 거고 자신감 있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기화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기대 가치 이론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내가 해야 될 과제가 있죠. 그 과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입니다. 기대 가치 이론이죠. 과제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성공 기대.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 삶에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미용사가 될 건데 이 과제가 무슨 소용이에요? 수학,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 벌써 과제 가치가 제로 상태예요. 제로 상태면 곱하기 하면 제로잖아요. 그죠? 그럼 동기화가 안 되니 공부 안 한다는 거죠. 동기화 시켜줘야 돼. 이때는 선생님이 과제 제시 방법을 통해서 동기화 시켜준다든지 또는 이 과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서 동기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기 출발은 인간 내부의 또 동기인데 그 동기 발동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게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겠죠. 성공 기대. 이거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성공할 그 목표를 딱 보고 내가 이거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아예 사라져 버리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수학과 과제에 대해서 장단기 또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겁니다. 오늘은 얼마, 내일은 얼마 이런 게 목표가 설정되고 이것이 나름대로 목표 달성할 만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그게 있을 때 이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없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고 단기적인 목표. 학생들은 이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 설정해 주는 것이 좋고요. 뭐 어른들은 이제 장기적인 목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 두 번째, 이 과제가 어려우면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가 뭐 할만한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과제 난이도. 세 번째는 이 과제와 관련된 자기 도식이 있어요. 자기 도식. 자기 도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스키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스키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 수학과 과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수학과 과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다른 과로 다른 과 가든지
그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서적인 기억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과거에 이런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기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과제를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수학에 대해서 성공을 많이 했어요. 성공한 경험, 정서의 기억이 있으면 중학교 3학년 때도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전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대가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그게 이 과제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제가 가치 있다는 것은요, 과제가 나를 끌어당겨야 돼. 쭉. 야, 수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이렇게 재밌네. 근데 수학이 이렇게 재밌네가 아니라 억지로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내재적 가치라고 해요. 내재. 그 과제 안에 있는 가치라는 내재적 가치. 다른 말로 내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흥미라고 합니다. 흥미가 있어야 된다, 흥미. 두 번째는, 이것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한가라는, 내 삶에. 이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내 삶에 과연 중요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열심히 할 것이고, 중요한 의미가 없다 생각하면, 내 삶에 별로 어떤 삶에 영향을 별로 안 끼친다 그러면 별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가치가 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중요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획득가치. 그걸 획득했을 때, 이 가치, 과제를 획득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 수학 공부를 하면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수학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나한테. 이 도움이 되는. 그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라는 거. 효용 가치랑 효용 가치.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너무. 한 10년 공부해야지 이명시험 합격가 있다 그러면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하죠. 한 1년, 2년이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면 하죠. 그것이 이제 비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소모되는가. 이게 비용 가치다. 비용 가치. 이렇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대 가치가 이와 같이 기대와 가치의 곱으로 동기화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기대 가치 이론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여기서는 이제 과제 난이도와 자기 도식이 좀 많이 중요하고 여기 정서적 기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시했을 때는 이제 과제 난이도와 자기 도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건 뭐 네 가지는 다 중요하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임용시험 준비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가끔 간혹 가다 이제 남학생이 한두 명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성공 기대가 먼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수학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할 때 성공 기대를 먼저 생각해요? 아니면 이 뒤에 온 어떤 그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부여하는 가치를 먼저 생각해요? 가치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죠? 내가 아무리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초등학교 수학 공부하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 수학 전공자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특별히 이거는 다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해서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 된다면 뭐 가치가 충분하겠지만, 내가 중등 선생님 된다면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가치 기대 이론. 이렇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남학생이 한 명, 두 명 가끔 눈에 띄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남자 은근히 끌리는데, 은근히 끌리네. 저 과제 은근히 끌리는 거야. 은근히 끌리는데 뭔가 모르게 좀 매력 있단 말이야. 끌린단 말이자. 그죠? 은근히 끌리는데. 그런데 저 남자 사귀면 저 남자 내 걸로 만들면 뭔가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겠지. 나도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겠지, 삶에. 굉장히 기쁘고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괜찮은 남자인데, 옆에 차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 가치가 있다. 근데, 저 남자와 사귀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게 도움이죠? 어떤 도움이 되는가? 가끔 밥도 같이 얻어먹을 수도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보고, 마음에 해보고, 좀 괜찮으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좀 깐깐한 남자네. 그래서 딱 보니까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아. 너무 떨리려면. 6개월 정도면 뭐 내가 참을 수 있지 뭐. 이러면 너 성공같이 100이야. 내가 한번 대시해 볼게. 가는 거야, 그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만나죠. 근데 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별로 눈에 안 띄죠. 근데 우연히 만약에 내 옆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네가 이제 나의 목표물이야. 오늘 사냥하는 거죠. 목표물이 나타났죠. 목표물. 남자가 나타났어. 남자.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대시하면 제가 넘어올까? 넘어오지 않을까, 그죠? 생각해야 될까요? 넘어올 것 같으면 대시하는데 넘어올 것 같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상하죠? 넘어올 것 같을까? 넘어올까? 과연? 넘어올까? 생각하겠죠? 넘어올까? 나 정도야 뭐 내가 뭐 어땠어? 자기 도시 자기의 나 정도의 생김새하고 나 정도의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뭐. 자기 도시. 난 옛날에도 여러 번 성공한 적이 있거든. 그러면 바로 갑니다. 그죠? 바로 가서 이제 내 걸로 만들죠. 내 걸로. 너 이제 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자가 이제 남자를 좀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이 기대 가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네 가지.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확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될까 이게? 어떻게 외워야지 이게 네 가지가 다 들어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얘가 생각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얘가 생각났어요. 아니, 남녀 얘기만 나오는데 이 개념이 안 떠올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거 수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교수학습 전환에서? 그렇지. 메타인지 이동이 발생. 메타인지. 교수학습 전환 현상으로서 메타인지가 이동해버리는 거죠. 여기 교수 보조물에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배경 설명하는 건 뭡니까? 지금 수학과가 많으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수학에 보면, 먼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개인화시켜요, 개인화. 그 다음에 배경화시키는 거죠, 그죠?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인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개인화, 배경화시키는 거. 이렇게 개인화, 배경화시키죠? 나중에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탈개인화, 탈배경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탈개인화, 탈배경화 시켰는데 이 개념이 모르면, 개념이 이 메타인지 이동에 대해서 개념이 안 떠오르면 못 하는 거예요. 탈개념화, 탈배경화 시켜야 되는데. 교사학습 변화에서 메타인지 이동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수학 문제 풀이에 애들이 급급하고 있더라. 자유교육에서. 형식적 고착이잖아요, 그죠? 형식이면 머무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르단 효과. 그 다음에 토파즈 효과, 그죠? 조르단 효과가 뭡니까? 그래서 특정한 어떤 현상을 보고 설명해야 될 어떤 교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 짓는 거죠. 토파즈 효과는 선생님이 힌트를 주는데 힌트를 너무 자세하게 제시를 해서 학생이 답을 그저 내릴 수 있는 수준이,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교사가 타파해버리는 게 이렇게 자꾸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교사가 생각하는 것을 깨뜨려버리면 결국은 답을 유도하는 것. 근데 힌트가 답이 돼버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학생 생각하는 것을 타파하니까 타파죠. 토파죠.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공부 좀 했다고 봐줘. 막 졸라대니까, 그래, 해줄게. 졸라다니까. 이게 수학입니다. 교육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수학과가 있으니까 진짜 재밌게. 어떻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아직,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표 과제에 자기 정서를 집어넣어봐. 목표 과제 자기 정서. 목표 과제 자기 정서를 집어넣어봐. 흥미롭고, 중요한 건 말이야. 비용 대비 효용이 짱이라는 거예요. 목표 과제에 자기 정서를 집어넣으면, 흥미롭고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용이 짱이야. 이렇게 외워도 조금 말이 길어져서 앞에 목차만 따면 또 괜찮아요. 목과자정, 그 다음에 흥중, 또는 내중,
효비 하는데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외우는 암기 방법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그 암기 방법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이 논술은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객관식이면 제가 설명드린 그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게 있잖아. 여성 그 남자 내 거 만들기. 그것만 기억해도 대충 잡혀요. 근데 이거는 써야 되니까 남자 내 걸로 만들기로 안 되잖아 이게. 이게 요거 목차 따서 외우는 거. 또는 뭐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참 고민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목표 과제에 자기 점수를 넣어봐. 흥미롭고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용이 짱이라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좀 걸리지만 효용이 자기 과제 됐죠? 그거다. 여기 자기 도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 도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피아제가 처음 그 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스키마라고 하는 게 피아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피아제가 뭡니까? 인지 발달이 이루어온 피아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지 발달이 이루어온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두 사람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제는 두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그죠? 둘 다 1896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많습니다. 음악가도 많고요. 미술가도 많고. 스포츠, 우리 흔히 지금 보고 있는 김연아하고 또 누구야? 일본의 있잖아요. 아사다마, 둘도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보면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서로 이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그 피아제는 스위스 뇌샤텔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곤스키는 이 구소련에서 태어났으니까 서로 이제 교류 같은 건 없었겠죠.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사고가 우선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언어가 우선된다고 봐요? 아니면 학습이 발달을 끌고 가요? 발달이 학습을 끌고 갑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선행학습 괜찮다고 봐요? 안 괜찮다고 봐요? 안 괜찮다. 선행학습 괜찮아요? 본인은? 별로? 선행학습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비고치기 손을 드는 것이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제 피아제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척척척척 해결하고 있어요. 선행학습을 통해서. 가능할까? 피아제한테 물어보면,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비고치기한테 물어보면, 가능하지. 그거 설명하는 게 이제 피아제와 비고치기입니다. 볼까요? 피아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주변 환경이죠? 주변 환경과의 어떤 작용을 합니까?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죠. 그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구성한다면? 인지구조라고 하는 걸 구성한다. 인지구조. 이 인지구조를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지도식이다. 인지구조 또 인지도식이다. 그죠? 이 스키마가 어떻게 된다? 변화되는 거죠? 이 스키마가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인지 발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몇 단계? 4단계로 발달된다. 인지 발달 4단계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피아제다. 인지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인지 구조가 변화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고난다. 타고나는 뭐가 있다? 생덕적으로 타고난 뭐가 있다? 인지 기능이 있다.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을 지능이라 지능. 우리가 보통 지능이라고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인지 기능이 타고나는데 인지 기능, 환경에 적응하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에 적응해야 돼. 적응해. 그래서 인지 기능은 크게 적응 기능과 그걸 조직하려고 하는 조직화 기능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적응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지 구조가 있으면 그 인지 구조에 맞게 주변의 새로운 자극, 새로운 정보를 인지 구조에 흡수하는 동화와 그리고 자신의 인지 구조를 조절하는, 수정하는 조절이 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기 인지 구조, 기존의 인지 구조를, 그 다음에 새로운 자극이 있겠죠? 새로운 자극. 이건 우리 새로운 정보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이 새로운 정보를 인지 구조에 흡수하는 거. 이거는 기존의 인지 구조가 흡수를 할 때는 흡수가 안 될 때는 수정하죠? 수정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평형 상태 도달하겠죠? 평형 상태 도달합니다. 평형 상태 도달하면 하나의 스키마가 형성이 된다. 하나의 스키마가 형성되면 조직,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붙인다.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인지 구조가 발달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 개 4발 달리고 꼬리 흔들고 털 달린 짐승을 개라고 인지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개라고. 근데 새로운 자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돗개를 보더라도 개라고, 삽살개를 보더라도 개라고 이게 흡수하죠. 이거를 동화는 양적 팽창으로 그러죠. 양적 팽창, 양쪽으로 쭉 팽창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4발 달리고 꼬리 흔들고 있는데 음매라고 하더라. 음매. 처음에는 개라고 했다가 뭔가 안 맞거든. 멍멍해야 되는데 저는 음매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야옹이라고 하는 게 또 있더라. 근데 고양이인데 개라고 하니까 또 안 맞죠? 안 맞을 때 자신의 인지 구조가 새로운 정보에 맞지 않을 때는 흡수가 안 되죠. 이때는 자신의 인지 구조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서. 음매라고 하면 소, 야옹이라고 하면 고양이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하는 것을 조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스키마가 이제 기존에 있던 스키마가 이렇게 개라고 하는 스키마가 다시 분리되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분리되죠.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개가 있었는데 개가 이제 분리되죠. 고양이도 있고 소도 있고 나중에 범주 개념으로 동물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키마가 계속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겠죠.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형화되면 이것을 이렇게 기존의 인지 구조에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이게 체계화 질서화 시키는 것을 조직화는 체계화 질서화예요. 기존의 인지 구조의 체계화 조직화 짝짝짝짝짝 뭐하고 같아요? 지식 체계와 같죠. 지식 체계. 브루노가 얘기했던 지식 체계. 그죠? 이게 사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 체계,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 체계의 틀, 이거를 스키마다 이렇게 하고 스키마다. 이렇게 이 도식으로 이 사고 체계로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것 때문에 브루노가 엄청나게 좋아할까 하면 내가 지금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지식의 체계를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 체계 강조하니까 뿅 가는 거네요. 뿅. 그래서 브루노가 이 잠자고 있는 피아제를 이 세상에 끄집어낸 사람이 브루노죠. 피아제는 1896년에 스위스 뇌샤트르에서 태어났는데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10살 때 이 박물관 학술지에 흰색 도른변이 참새를 연구해서 소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원장이 너무 글이 좋으니까 큐레이터 좀 시키려고 찾아갑니다. 찾아봤더니 10살 꼬마야. 10살 꼬마. 21살 비고치기하고 똑같아. 비고치기도 10살 때 비고치기는 8남매거든요. 아버지가 은행원 간부고 엄마가 교사였어요. 유대인 집안입니다. 유대인 집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정리적 발달 이론 보십시오. 프로이드, 에릭슨, 누구야? 이거 피아제, 이거 뭐야? 에릭슨, 성격 발달 이론 주장한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비고치기는 10살 때 이제 꼬마 교수를 할 정도로요. 아이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시키잖아요. 토론 이런 거 그죠? 토론 많이 시키니까 학식도 10살짜리가 너무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꼬마 교수를 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근데 피아제는 그다 21살 때 생물학 박사를 받습니다. 21살에. 연체 동물의 소화기관. 연체 동물의 소화기관을 연구해서 생물학 박사를 받죠. 대학에서 생물학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사무엘 코넷이라고 하는 교수가 베르그송의 생철학을 소개해 줍니다. 야, 철학 공부 좀 하고 살아. 근데 철학을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란 무엇인지, 인식이란 무엇인지 이거 여기 대해서 막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사람이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게 인식론이라고 해서 알미거든요. 안다는 게 뭔가 인식론. 이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1920년에 여러분 비네가 처음으로 학습 부지나 변별하기 위해서 지능 검사지를 만들었죠, 그죠? 비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어떤 특정 연령에 있는 아동은 특정 문제만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9살짜리는 이 문제 A라는 문제만 틀리고 12살짜리 아이는 B라는 문제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찰력을 발휘해서 왜 9살짜리는 A라는 문제만 틀리고 12살짜리는 B라는 문제만 틀릴까? 이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9살짜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12살짜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방식대로 그 애들이 보니까 그 문제만 다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나름대로 사고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식, 틀을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자녀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쭉 하죠. 해서 나온 게 인지발달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은 이제 거기서 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도식들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평형화 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인지 불평형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인지 불평등 또는 인지 불균형,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인지 갈등, 별평형이 돼야지 평형 상태를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보세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의 뿌리에 물을 흡수하죠. 물은 이 나무 기둥을 타고 나무 잎까지 물이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중력을 거슬러서. 기본적으로 뿌리는 농도가 진해요. 고농도입니다. 물은 저농도죠, 그죠? 물은 저농도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평형. 이 과학과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이 과학과는 뭐 별로 안 보였어. 그러니까 저농도는 고농도의 물을 흡수해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커피가 농도가 진하잖아요. 고농도니까 물을 빨아들여야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있는 몸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쭉 뽑아내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물을 많이 뽑아내니까 물이 많이 차죠. 그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 커피 같은 거 마시면 곤란합니다. 화장실 자꾸 들락달락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오죠. 물은 H2로 돼 있잖아요. O 하나에 H 2개가 붙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H가 2개가 붙어서 O로 연결됐죠. 이런 식으로 물은 여러분 한번 물 던져보면 물이 깨지지가 않아요. 물이 뭉치려고 하죠. 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중심으로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광고에 보면 장까지 가요 해서 왜 손잡고 랄랄랄랄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물이 그래, 물이 서로 잡혀있기 때문에 랄랄랄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딱 들어오면 이게 삼투압인데 삼투압으로 딱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위로 물이 하나가 여기 삼투압 현상입니다. 이거 그럼 물도 보면요. 작은 구멍은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 올라가니까 줄이 쭉쭉쭉 올라가죠. 쭉쭉쭉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증발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이 빨리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니까 여기 물이 쭉쭉쭉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무리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평형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 불평등 상태에서 인지 불균형 상태죠. 인지 불균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이게. 인지 불균형 학생들하고 인지 발달시키려면 인지 불균형을 유발해야 돼. 인지 불균형을 유발하려면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양쪽으로 편차시킬 것이 아니라 인지 도식을 바꾸려면 자기가 도전할 만한 과제를 제시해서 자신의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제시해서 그걸 해결함으로써 인지 도식을 바꾸도록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 학습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출제점 나온다면 인지 불균형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제기가 된다는 거죠. 인지 불균형.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인지 평형이 이루어지죠. 이게 인지 평형을 이루어서 인지 구조가 체계화되면서 인지 구조가 스키마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스키마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 스키마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운동 도식과 그 다음에 상징 도식, 조작 도식. 감각 운동 도식이 감각 운동기죠. 인지 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 그다음 상징 도식이 언어 상징에서 언어 그림을 얘기하는 언어 그림, 심발릭 언어 그림 같은 상징 도식이 이제 언어가 발달의 전조작기죠. 조작 도식은 조작하는
두 가지죠.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해서 인지 발달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죠. 감각 운동기는 감각과 운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감각 운동 도시니까 감각 운동 도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그러니까 빨고 흔들고 던지고 요런 도식, 빨고 흔들고 도시고 요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나. 목표지향적 뭔가를 항상 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손에 대는 대로 잡고 빨려고 하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죠. 그리고 모방 활동을 많이 합니다. 모방 그대로 따라하려고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하려고. 그리고 이쪽이 중요한 거는 이제 대상 연속성이 획득돼요. 대상 연속성이 획득되는 시기다. 대상 연속성은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또는 감각의 대상이 영속돼 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 굴리다가 어디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을 뻗어서 공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대상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물건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릿속에 공의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표상이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상이 형성돼요. 표상이 획득이 되는 겁니다. 표상이 획득된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고의 코페르 구스적 전환이 있다는 사고가 싹 튼다. 사고의 코페르쿠스 인간이 이제 동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싹 트죠. 사고 싹 트지만 아직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전조작기는 어떤 상태냐면 얘는 1차원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1차원적 사고를 하는 단계고요. 얘는 2차원적 사고, 얘는 3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1차원적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싹 트긴 싹 트는데 그 사고가 분화가 안 돼 있다. 분화. 이 생각을 이제 담으려고 어디에 담겠습니까? 언어에다 담아서 표현하려고 이제 생각을 언어에 담아서 표현하니까 언어가 급격하게 발달해요. 언어가 급격하게 발달하는데 그 언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가 분화가 안 되죠. 왜? 1차원적이니까. 사고가 분화가 안 되고 언어가 분화가 안 돼 있죠. 사고가 분화가 안 되고 사고가 분화가 안 되니까 언어도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차원적 사고입니다. 1차원적은 지각적 중심화죠. 자기중심적인 언어, 사고. 자기중심적인 언어. 가상놀이를 한다든지,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든지,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든지, 인공론적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지각적 중심화와 자기중심 사고, 자기중심적 언어인 거죠. 지각적 중심화는요, 보십시오. 사고가 지금 1차원적 사고라는 것은요, 한 가지,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사고고 딱 한 부분만 생각하는 1차원적 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 지각적으로. 그러니까 지각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울어요. 여기 전조작기에 있는 애가 울면 어떡합니까? 과자 하나 갖고 이제 둘이서 전조작기 둘입니다. 서로 먹으려고 할 적으로 반 딱 잘라서 딱 주면 안 울어요. 왜? 내 것도 하나, 네 것도 하나. 원래는 큰 거 하나인데 딱 또 쪼개면 둘 다 하나로 생각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각적인 중심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너 생각이라는 너 생각. 내 생각이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조작기 있는 애하고 구체적 조작기 있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하고 엄마 생일날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가면 전조작기 있는 애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요. 근데 구체적 조작기 있는 애는 엄마가 좋아하는 뭐 반지라든지 이런 걸 고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내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만 자기만 생각.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언어도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고가 언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사고 싹 트죠? 사고가 언어를 끌고.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라니까 자기중심적 언어가 발생하죠. 자기중심적 언어는 뭡니까? 집단 독백이죠. 그 팬티 입고 왜 애들 애들 삼성 광고할 때 저기서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전혀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독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발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조작적인 도식을 형성합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말은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얘하고 특징은 얘는 구체적인 구체물에 한해서 논리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이건 형식적인 조작은 형식 논리에 의해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2차원적 사고, 여기는 이제 과거와 현재까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 그리고 여기서 사고가 분화가 안 되고 언어가 분화가 안 됐죠. 여기서는 애들 보고 차라 그러면 전부 다 버스, 자동버스, 승용차, 트럭, 전부 다 그냥 차 하는데, 여기서는 버스, 트럭, 승용차 딱딱 구분해냅니다. 왜? 사고가 분화가 되니까 언어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가 분화가 나죠. 2차원적 사고를 하면 사고가 분화되죠. 언어가 분화가 됩니다. 사고가 분화되고 언어가 분화되면서 2차원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에서 탈피한다. 하나에서 탈중심이야. 탈중. 이 지각적 중심에서 탈피하는 게 탈중심하고 발생해요. 탈중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 구체적 조작 활동이니까 구체적 사고라고 해서 귀납적 사고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역적 사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가역적 사고, 보존적인 개념이 보존 개념이 획득되죠. 이게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되는 겁니다. 보존 개념. 그 다음에 분류, 서열을 할 수 있고, 크기 비교가, 양의 비교 가능하죠. 세부적인 거는 이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형식적 조작 단계죠. 형식적 조작 단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죠.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식 조작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 조작이 가능한 거죠. 형식 논리로 논리적 조작이 가능하니까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추상적인 사고. 추상적 사고는 연역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구체물에 한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귀납적이고 여기 연역적 사고는 다 논리적 사고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구체물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과 구체물 C라고 하는 거 크기를 직접 보여주면서 자 A, B, C를 순서대로 크기대로 나열해봐라 그러면 B, A, C 이렇게 나열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시 이거 빼버리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고 이렇게 말로 해버리면 설명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사물을 갖다 놓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은 말로 해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고 그러면 뭐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형식 논리에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성적인 사고죠. 이거 출제됐어요. 이거 기출 문제도 출제되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반성적 사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사고를 하죠.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명제적 사고, 조합적 사고, 변인을 분리 통제할 수 있고요. 비례를 생각할 수 있는 비례 논리. 수학과에서는 요거 이런 거 중요하지만 교육학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명제적 사고는 뭔지 조합적 사고는 뭔지 이거 아시죠? 그래서 위에 옷이 3벌 있고 아래 옷이 4벌 있다. 총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개냐? 조합해야죠. 3, 4, 12. 12가지다. 조합적 사고죠. 명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명제잖아요. 명제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변인 분리하고 통제하고 추상적인 사고, 반성적 사고. 가설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가 설명드려야 되나? 요거 가설 연역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하고 여기 전조작기에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교. 여기서 자기중심적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남과 내 생각이 네 생각 같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마치 이게 이상적인 거, 자기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불사신적인 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고 당하고 죽어도 나는 사고 당할 일이 없고 또 사고 당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사고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일반 청중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그죠 청소년기 많이 나오는 현상들이죠. 이런 거. 여기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것이 이제 주는 교육에 주는 시사점. 얘는 어떻습니까?
얘하고 비고츠키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비고츠키는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건 동일해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건 동일한데 이때 이 비고츠키 환경은 얘는 물리적인 환경도 가능해요. 사회적인 환경은 또래. 성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 얘는 이 환경은 사회적인 환경, 특히 사회적 환경이에요, 특히.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인지 구조를 발달시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특히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얘는 물리적 환경을 특히 더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을 한다면 또래 정도, 또래.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더 강조하죠. 사회적 환경,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난 또래,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 인지 구조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둘 다 능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건 똑같아요.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한다는 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발달 단계 이루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단계적으로, 그죠? 단계니까 뭐 포섭적 팽창이니 그 다음에 나선형 팽창이니 이런 것도 있는데 차이점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둘의 어떤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똑같이 뭐 인지가 발달한다. 요거는 이 기본 축은 골격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환경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현재 학자 볼 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그래서 두 가지를 딱 구분해 봅시다. 이게 현재 자신의 능력이다. 현재 능력. 이거는 미래 능력이다. 미래 능력은 굉장히 무한하겠죠. 현재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미래 능력 다르면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수행 능력.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자, 내가 이 현재 능력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현재 능력을 이 사람은 실제적인 발달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죠. 실제적 발달 수준은 only, alone,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미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미래 능력 중에서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동료나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잠재적 발달 수준. 요거 도움을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에 있는 것을 GPD라고 하죠.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근접 발달 GPD. 근데 요 근접 발달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 할 줄 알고 3차 방정식 할 줄 알고 뭐 함수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자, 여기 2차, 3차 함수는 전부 다 미래 능력이에요. 미래 능력인데 도움을 받으면 단반에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애도 있고 2차 정도 가는 애 있고 한 요 중간 정도 가는 애가 있고 사람마다 다 GPD는 다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 2차가 이제 그 잠재 발달 수준이라고 한다면 요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요 수준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요게 이제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는 거죠. 다시 3차까지가 이제 여기가 잠재 발달 수준이다 하면 여기까지 도움을 받으면 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게 GPD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요게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이 되고 요 실제적 발달 수준. 요 단계까지 올라가면 요게 또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나선적으로 팽창합니다. 나선적으로. 얘는 포섭적으로 앞에 있는 단계를 다 포섭하면서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차곡차곡 다 포섭하면서 팽창하는 인지 구조가 포섭적 팽창하면 얘는 나선적으로 팽창한다는 거예요. 나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GPD를 이제 발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캐폴딩이죠. 요 스캐폴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캐폴딩. 비고치기는 스캐폴딩, 그러니까 GPD 영역에서 스캐폴딩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수업하는 그 교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캐폴딩. 그래서 만약에 스캐폴딩 전략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스캐폴딩 전략. 교육학에서는. 이거를 묻는 것보다는 이걸 이제 전략을 물어보겠죠. 실제 수업할 때 스캐폴딩 전략. 요 스캐폴딩 전략, 비고츠키의 이 인지 발달 영역을 구성주의 수업 중에 하나로 교수 이론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콜린스의 인지적 도제 이론. 인지적 도제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MC 쉐어. M이 뭡니까? 모델링. 네, 그렇죠. C는 코칭. 쉐어. S는 그렇죠. 스캐폴딩. A는 아티큘레이션, 명료화. R은 리플렉션, 반성 또는 성찰. E는
exploration, 탐구 또는 탐색. 요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보세요. 모델링. 뭐죠? 교사의 시범, 학생의 관찰하고 모방. 요거요. 시범 보이고 관찰하고 모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스캐폴딩 전략은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냈으니까. 코칭하죠? 코칭 뭐예요? 이건 교사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학습자가 하는 거죠? 학습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거예요, 학습 수행. 학습 수행하면서 잘못된 거, 수정, 교정. 이게 코칭이에요, 코칭.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했지, 지금 시범 보였지? 발작 시범 보였잖아,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해봐.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잘못된 거 잡아주는 거죠. 또는 도자기 굽는 거, 인지 도제니까 도자기 굽는 거를 쭉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손 이렇게 하고, 자세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봐. 하면서, 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 수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캐폴딩 전략은 첫 번째 시범 전략. 그 다음에 시범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찰하고 모방하도록 한다. 두 번째 교정, 수정 전략. 교정, 수정하게 한다. 시범 보일 때도 국어과, 여기 시범 전략 중에 하나 소리 내어 소리 내어 생각을 소리 내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기인가?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죠? 그게 think aloud, 이걸 번역을 THINK 맞나? think aloud. 사고구술 전략. 이거 선생님이 사고구술 전략으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 보이기 중에도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학과니까 수학적으로 예를 할게요. 자, 봐.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거야. 자, 내가 직접 문제 푸는 걸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2x 플러스 3y는 12라고 그러네. 두 번째 x 플러스 2y는 5라고 그러네. 지금 문제가 지문이 두 개가 주어져 있구나. 근데 내가 모르는 미지항, 모르는 게 두 개가 있네. x 값과 y 값. x 값과 y 값인데 이 지문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저걸 조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좀 복잡하고 이거 하면 x 값을 y 변수로, y 값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x는 이거 한번 바꿔보자. 5 빼기 2y잖아. 자, 요걸 여기 한번 대입해볼까? 그러면 x 값은 나오겠지? 거기서 다시 y 값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지? 요렇게 실제로 푸는 과정을 말로 해주는 말로, 자기 말로. 이게 사고한 거를 구술하는 거야, 사고구술. 그럼 아이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 거 아니에요? 되게 효과적인 거죠. 국어 어떤 국어 어떤 지문을 읽고 요지 파악하라. 이게 주제다 그러면 그거 지문이 총 몇 달라고 그러든지 자기가 이제 그 요지 파악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 주는 거. 세 단락으로 돼 있구나. 세 단락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의 요지가 뭘까? 보통 요지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두가시라고, 미가시라고, 중가시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있네. 아니네. 이건, 여기도 아니네. 여기는, 보니까, 접속어가 따라서 하고 있네. 이게 주진가 보다, 요진가 보다. 이렇게. 그럼 전체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네. 그래서 요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고구술, think aloud. 근데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대부분 이 전략입니다. 이거는 스캐폴딩이 뭡니까? 발판. 우리가 이제 스캐폴딩 건축학에서 나와요, 건축학. 아파트 건설하는 거 보면요. 1층에서 2층 올릴 때, 위에 옆에다가 천막 쳐놓고, 사다리 같은 거 이거 설치하죠, 그죠? 사다리 치고, 걸어서 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층 올라갈 때도 역시 사다리 먼저 쳐놓고, 여기 쳐서 여기도 이제 건물 짓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옆에서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스캐폴딩이에요, 스캐폴딩. 건축학에서 나오는 스캐폴딩.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과제 수준을 조절해서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요. 약간, 다음 한 단계, 플러스 1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플러스 1 수준의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다음 단계로. 그리고 그 전체가 이제 다 끝났다. 도자기 만드는 게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명료하죠. 명료하는 설명해봐라. 그 과정 전체를. 문제 해결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해봐.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면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성하는 누구랑? 교사의 교사의 그 설명과 자신의 그 문제 해결 활동을 서로 비교해서 반성해보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완전히.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거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새로운 문제 상황에다가 이제 적용해보는 거예요. 예, 이게 탐색. MC 쉐어다. MC 콜린스의. 여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좁은 의미의 스캐폴딩이죠. 넓은 의미는 이제 이런 전략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전략. 사고구술 전략, 또 질문하기 전략도 있잖아요. 그죠? 질문해서 사고를 촉진시키는 거죠. 질문하더라도 그냥 아는 거 질문하는 게 아니죠. 예, 인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예, 고양이요, 멍멍이 짖는 것도 고양이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예, 자신의 사고 갖고는, 자신 인지 도시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데, 갈등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갈등을. 자꾸 엉뚱한 데로 가네.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대 가치 이론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영희가 지금 자기 IQ가 낮아서 IQ 두 자리 이제 99라고 하는데 두 자리 수가 너무 낮아서 속상해하고 자신의 꿈인 가능성의 꿈을 접겠다라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기대 가치 이론에 따르면 자기가 꿈꾸는 것에 대한 성공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가치에 대해서 크게 염려가 없는데 당장 지금 학생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왜? 자기가 IQ가 낮기 때문에. IQ가 낮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된 요인은 목표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제 난이도는 뭐 잘 모르겠죠. 자기도식이죠. 자기는 IQ가 낮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기 능력이 낮기 때문에 공부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정수의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잘했다 그러면 좋은 거고, 옛날에 못했으면 못한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상실한 아이는 목표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문단이 뭡니까? 다음 문단이 이런 영의의 기대 가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학습동기를 상실한 원인을 분석했으면 그 다음에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 단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과제 난이도가 과제 난이도 때문에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안 되겠지만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성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과제 난이도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과제 난이도, 쉬운 것부터 줄여서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자기 도식도 긍정적으로 자기 도식을 가지려면 자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성취감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서 성취감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정서의 기여 옛날에 너는 나름대로 공부 좀 했지 않냐 나름대로. 수학의 어떤 문제도 잘 풀고 그렇지 않았냐. 이게 옛날에 과거를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치도 마찬가지로 가치, 흥미가 없으면 흥미를 끄집어내 줘야 되겠죠. 흥미 유발 방법을 통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 그거 배우면 너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획득 가치죠. 달성 가치, 효용 가치죠. 효용 가치. 너 이거 공부해야지 나중에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비용,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요런 거를 이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공부 배우셨죠? 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내적 흥미, 중요성, 효용가치, 비용 또는 비용가치, 를 받는다. 제시문에서 영희는 IQ가 낮다는 이유로 여기서 제시문 분석입니다. 제시문 분석. 요거는 이제 이론 설명하고 여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론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이제 영희가 이렇게 상심하고 간호사 포기 학업 게으르하더라. 그다음에 결론 내침 도출 결론 이렇게 영희가 학습 동기를 잃게 된 원인은 기대 가치 이론에 따르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성공 기대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상실된 요인을 또 구체로 분석해주면 첫 번째 목표를 상실했다.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고 두 번째 부정적인 자기도식이 형성됐다. 다시 설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론.
다시. 이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시 전체를 다시 종합해보면, 이렇게 자신의 IQ를 그릇되게 해석해서 성공 기대가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학습 동기가 상실된 것이다. 자, 그다음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이죠.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이것도 이제 왜, 그러면 영희가 IQ가 낮다는 것 때문에, 학습 동기를 잃게 됐다. 그럼 욕구 위계 이론으로 설명해라고 하는 거죠.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은 어떻습니까? 5단계. 맨 처음에? 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또는 소속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위계화되어 있다는 거죠. 생한사 존자. 생한사 존자. 사회적 욕구는 소속 애정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생한사 존자. 근데 요거를 다시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면? 엘더퍼의 ERG 이런, 엘더퍼의 ERG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몇 개입니까? 2개잖아, 2개. 뭐 첫 번째 물리 대상으로부터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인간관계. 자꾸 친구가 나를 보면 왕따시키고 있어. 얘는 나를 보면 막 때려. 폭력. 얘는 인간관계에서도 안전의 욕구를 왕따시키고 하는 거 그죠? 인간관계에서 안전의 욕구, 물리 대상으로서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소속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2가지죠. 뭐 타인의 평판, 그죠? 타인의 평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자기 존중,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는 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생활사 존자. 그래서 엘더프 ERG 이론은 요거 2개가, 이게 디스턴스, 생존, 그죠? 생존. 그 다음에 요거 3개가 R이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자아실현, 자기 존중, 자아실현 욕구를 G라, 그로스, 성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존, 관계, 성장.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쪼개서. 요거 이제 결핍이고요. 결핍. 결핍이 왜 동기를 유발시킬까요? 왜 결핍? 동기 유발 첫 번째가 결핍이에요. 결핍. 응? 채우려고 하니까 그죠? 근데 그거 설명하면 조금 다른 거하고 막 연결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결핍돼 있으니까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성장하기 위한 거죠. 얘는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충족되면 동기가 사라진다. 얘는 충족돼도 계속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 여기서는 보면 영희가 자신의 IQ가 99라고 이것 때문에 공부 안 한다. 동기가 상실됐다 그러면 이겁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학습 동기가 잃어버렸는데, 학습 동기를 잃어버렸는데.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문상 보면 그냥 IQ 99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존경이죠. 남들 나라에 별로 능력 없는 애로 취급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속상해 하면서, 나 진짜 능력 없나 보다. 이러니까 얘가 충족이 안 되니까 다음 단계 지적 욕구, 공부하려고 하는 욕구가 안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존경의 욕구가 사라졌다. 요인을 따져보면 2가지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여기 그 메슬로우 쭉부터 첫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그 메슬로우 이론 설명한 거고, 2번째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를 때 영희가 학습동기 잃게 된 원인은 존경 욕구가 결핍됐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요걸 다시 분석해 보면 존경 욕구 결핍 요인은 2가지다. 첫 번째 자기 존중 욕구 상실. 다시 뒷받침 문장으로 설명. 2번째 평판의 욕구를 상실했다. 역시 뒷받침 문장 설명. 그다음 결론 다시. 이처럼 영희는 존경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학습을 위한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학습 동기를 잃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 여기까지 분석이 이제 그 원인 분석은 가능합니까? 아까 살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분석해주면 더 좋아요.
분석하기 어려우면 못하는 거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분석 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세부적인까지 다 분석해주면 바로 이제 답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고민하겠죠, 채점자가. 고민하니까 이거는 이제 고민할 여지를 안 남겨주는 겁니다. 그냥 바로 점수를 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잠재적 욕구, 잠재적 교육과정 지난번에 설명드렸다고 다르게 설명드립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제시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 뒤에 내가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발생하는 요인인 군집성 평가 권력관계를 모른다. 그럼 이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거죠. 모르면 이제 대충 대충 감각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일단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끝낸다. 하면, 결론 도출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 설명해주고, 교육학 이론이죠. 두 번째, 재심 분석인데 재심 분석을 반대로 분석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침묵하거나 교사의 눈을 피하는 행위 등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업의 소극적인 행동은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것인데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배운 건데 제시문에서 저런 소극적인 행동들은 의도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학습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 더 들어가주면 간단하게 다시 뒷받침, 간단하게 소개하고 뒷받침 문장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 자, 기능 분석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기능 분석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분류법 들어가도록 하죠. 기능 분석은, 보시면, 그 대상이 갖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기능,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분 분석이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쪼개서 성분을 요소를 본다면 기능 분석은 그 각각의 기능, 각각의 어떤 전체 구조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역할을 논하라, 기능을 논하라, 순기능을 논하라, 역기능을 논하라, 요런 것들이 이제 기능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다 설명이다, 설명. 크게 보면. 자, 이제 평가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형성평가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설명입니다. 어차피. 기능. 형성평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형성평가라고 하는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한다든지, 쪽지 시험 등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죠. formative evaluation, formative. 형성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우리 형성평가라고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간중간 질문하고 쪽지 시험 보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수업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도달 안 했으면 다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설명했는데 이렇게 피아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다시 질문해 봅니다. 잘 모른다. 그럼 다시 설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교사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를 제시한다든지 또 완전 시청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수업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성취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내가 이 목표까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오늘 수업 목표가 이건데 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학업 성취 정도를 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중간중간 수업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목표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또는 잘못 답변한다 그러면 그걸 교정하고 수정해줘야 되죠.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몰랐네. 다시 설명할게. 다시 설명하면서 수정하고 교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 목표에 도달하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또, 설명식 방법을 하다가, 설명식 방법 때문에 수업에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나 보다 그러면, 토의 토론식으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렇게 교사학습 방법을 딱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학업 성취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자신의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성취도 평가의 궁극적인 측면이다. 학습자 측면과 교사 측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기능은,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선생님의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해 보는 거죠. 판단해서,
성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하는 거. 두 가지라 볼 수.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시행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자, 분류법은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